예,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해외 사업을 한 15년 동안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빠질 머리 다 빠집니다, 진짜. 그만큼 힘든 게 해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파리바게뜨의 특히 이제 동남아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랜드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SPC 그룹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꽤 있는데, 파리바게뜨, 베스킨, 던킨, 샤니, 삼립 이러시면은 다들 많이 알아주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저희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저희 이제 해피포인트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외 쪽에 점포를 현재 한 420개 정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전체 점포 수는 6,8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쉐이크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월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와서 좋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같고요. SPC는 삼립 샤니의 S, 그다음에 파리크라상의 PC, 이렇게 해서 SPC로 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로고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저게 저희 빵의 도우, 반죽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고요. 크라상의 이제 초승달 같은 모습, 혹은 이제 음식을 먹고 좀 맛있게 느꼈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입니다.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고, 2030년도까지 12,000개 정도의 점포를 주로 글로벌입니다. 현재 6,000개가 상당 부분 국내에 있는데, 나머지 한 6,000개 정도를 글로벌 주요 메가시티에다가 설치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45년도에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한 74주년, 50년 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지는 30년 좀 넘습니다. 한 35년 가까이 돼 가는데, 되게 롱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많은 프랜차이즈, 워낙 좋은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또 생길 때마다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롱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워낙 트렌드가 빨리 변하기도 하고요. 저희 업종만 보더라도 프랜차이즈를 처음 이렇게 한 브랜드는 이제 고려당 브랜드면 잘 아실 브랜드로 생각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크라운 베이커리하고 파리바게뜨는 1986년도 같은 시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는 이제 완제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해서 점포에서 진열 판매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성장을 했고, 또 빨리 시장에서 1등을 했고, 파리바게뜨는 점포에서 직접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더뎠습니다, 출발은. 근데 결국 이제 품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이제 경쟁자를 따라잡다 보니까 IMF 1997년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1등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뜨레쥬르가 이제 넘버 2고요. 업력으로는 한 22년 되어졌고, 국내에서 잘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만 이렇게 좀 쳐다보게 되면 딱 15년 됐습니다. 저희 15년 됐는데, 아마 그 이전으로 한번 그래도 글로벌을 시도했던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씀 주시면은 94년도, 95년도 그때쯤 됩니다. 그때 한참 이제 세계화 이때 바람이 그때 불었었고요. 단군 이래 최대 이제 경제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려는 욕심이 있었었고, 당시 처음으로 나가려고 했던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IMF가 딱 오면서 접었었고, 다시 이제 진출하게 된 게 이제 2003년도 준비해가지고 2004년도 9월 달에 상해의 구베이에다가 1호점을 이렇게 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오픈했는데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었고, 솔직히요. 엄청 기대 이상으로 잘 되어가지고 바로 미국에다가도 LA에다가 1호점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LA 1호점을 이렇게 오픈해보니까 저 멕시코에서 빵을 사러 들어오시더라고 보니까요. 그 정도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지 못했는데 굉장히 미국과 중국에서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또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남아 가게 된 거는 2012년도입니다. 12년도. 그래서 2011년도에 가맹 사업을 이렇게 진출한 지 저희가 7년 만에 이렇게 가맹 사업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가맹 1호점을 오픈했고요. 가맹 1호점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진출 국가를 누려보자 라고 해서 진출했던 데가 베트남입니다. 2012년도 글로벌 100호점, 호치민에 있는 까오탕의 점포입니다. 저희 글로벌 100호점이 오픈을 해서 운영을 했고, 첫날 오픈하는데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저희 점포 오픈할 때 비 오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고객님들이 안 옵니다.
저희 체육여행자 아까 허영현 회장께서 직접 베트남 백호점 할 땐 갔습니다. 웬만큼 오픈할 땐 잘 안 가시는데 거기는 또 백호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국가, 미국과 이제 그 중국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가셨었고 굉장히 관심을 가진 점포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새로 이제 리뉴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새로운 명소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가셔가지고 2012년도에 베트남, 싱가포르 연달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창의공항, 거기에 입점을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입점받게 된 거는 위즈마가 1호점인데 오차드로드에 위즈마점을 오픈을 했는데 첫날 오픈했을 때 한 5천만 원 가량 매출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하고 이 매장은 좀 특별한 게 일반 파리바게뜨가 아닙니다. 보통 파리바게뜨는 공장에서 이제 반죽을 받아가지고 점포에서 성형을 해가지고 오븐에다 굽고 고객 서비스를 하는 반면에 위즈마점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서부터 다 만듭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뭐 서비스도 굉장히 좀 저희가 세련되게 이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위즈마점을 성공시키니까 많은 쇼핑몰 업체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입점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 저희가 선택을 한 건 창의공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이런 브랜드 홍보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동남아의 어떤 교두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창구인 창의공항을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창의공항에다가 이제 2호점을 이렇게 좀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프랑스 점포를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약점은 브랜드는 파리 해서 이제 프렌치 베이커리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이 운영을 하니까 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상당히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이제 샤틀레 거기다 이제 오픈을 해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올리자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 오페라점을 오픈했고 그 이듬해에는 바로 이제 샤틀레 오페라점을 연달아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가맹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 한 4, 5년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현재는 보시게 되면은 저희 100호점까지 이렇게 저희가 점포를 오픈하기까지 한 7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200호점을 오픈하기까지 한 4년 걸렸고, 최근에는 100호점 이렇게 순증하는데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올해는 목표가 520점포가 목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여 개 점포 정도를 더 오픈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가속력이 좀 이제 붙지 않았나라는 자체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만 명의 고객들이 파리바게뜨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미국 가장 많이 방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가 아직도 많긴 합니다. 프랑스에 2014년도에 오픈했던 샤틀레 오페라 점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주 좋은 아주 핵심 상권 내에다가 좋은 점포들을 저희가 포지셔닝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 빌딩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에 있는 청도 매장입니다. 중국 청도는 관광의 도시이자 아직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파리바게뜨가 천편일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해외 사업장에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컨셉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상당히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내 사업도 국내 사업이지만은 새로운 성장의 축은 글로벌이 맞다고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양재 사옥에 가시게 되면은 20층 중에서 7개 층을 R&D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인풋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센터가 1개 층을 쓰고 있고 글로벌이 또 다른 1개 층을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층의 배치만 좀 보더라도 SPC 그룹이 품질, 그 다음에 디자인, 글로벌 이런 쪽에 신경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품질에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수직 개발을 꽤 많이 했습니다.
식품회사 치고는 좀 드문 일이긴 한데, 좀 더 좋은 원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육가공,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우유, 밀가루,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와인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이 빵에 들어가게 되면은 풍미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싼 와인이 들어가서 그 빵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빵의 종주국은 역시 뭐 유럽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빵에 어떤 원료를 쓰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자연 농산물 외에도 빵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 효모입니다. 예,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SPC 천연 효모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효모란 놈이 참 특이해가지고 저희도 뭐 자체 이렇게 뭐 유전자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김치하고 그다음에 전통 누룩에서 어떻게 찾아낸 겁니다. 운 좋게. 저희가 한 7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한우물을 파다 보니까 아마 좀 좋은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좋은 효모를 찾는 확률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바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무려 이제 11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효모라 현재 국내는 한 20% 정도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고 해외는 지금 이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 지금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뭐 빵을 이렇게 좀 적게 생산하는 것 같아도 하루에 1000만 개를 매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네,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공장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성장사를 이렇게 쭉 리뷰해 보면은 한 1, 2년마다 한 번씩 공장을 크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성남에다가 한 15,000평 되는 빵 공장을 새로 신축을 이렇게 했고요. 그 재작년에는 평택에다가 15,000평짜리 이제 아이스크림 공장을 새로 만들기도 했고, 올해 초에는 천진에다가 10,000평짜리 공장을 이렇게 좀 짓고 있는 단계이고요. 프랑스에도 내년에 한 7,000평 정도의 휴면 반죽 생지 공장을 좀 만드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고 제가 저희 그룹을 자랑하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룹이 그럼 글로벌을 이렇게 좀 하게 된 데는 또 이런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브랜드를 이렇게 도입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어떻게 수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 또 간접적인 경험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저희가 86년도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요. 던킨도너츠는 저희가 3년도에 저희 식구로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뭐 전체 사업을 33년, 26년 각각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베스킨과 던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배운 거는 선진 프랜차이즈, 특히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파리바게뜨에 고스란히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리나스는 프랑스에서 저희가 도입한 샌드위치 그런 좀 전용 브랜드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샌드위치 시장성이 굉장히 크니까 파리바게뜨 못지않게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들여왔던 거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리바게뜨에서 샌드위치라는 게 또 그룹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있었던지라 리나스는 저희 플래그샵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비즈니스 샌드위치 모델은 파리바게뜨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파스쿠치는 2002년도에 도입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 커피 컨셉이고 현재 500호점 이렇게 좀 넘었습니다. 뭐 커피 사업이 워낙 이렇게 치열하고 상위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표시는 안 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파스쿠치가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진짜 진가를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사이드 메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역삼 사거리에 파스쿠치 500호점 프리미엄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한번 좀 가보신다라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파스쿠치가 진짜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느끼실 것 같고, 잠바주스는 2011년도에 이렇게 좀 캘리포니아 베이스의 이제 브랜드입니다, 요거는. 근데 저희가 도입을 해보니까 이게 데꼬볶고 소위 말하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비가 오면은 매출이 50%가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우면 30%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같이 1년 내내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스테이블한 그런 환경에서 성공한 브랜드라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에 들어오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또 잔발수가 또 이제 자존심도 굉장히 센 브랜드라 저희는 좀 로컬라이제이션도 좀 해보고 싶고 저희 나름대로 추울 때, 비가 올 때 이런 그 통하는 메뉴들을 좀 개발하고 싶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업력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득하는 것들은 뭐 어디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쉐이크 쉑은 저희가 2016년도에 도입을 했죠. 강남역에 1호점을 오픈했고 그때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도 날씨가 더운 가운데 오랫동안 줄을 서 계셔가지고 지금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브랜드 버거가 쉑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인앤아웃이죠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뉘시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쉑쉑도 좋아하고 인앤아웃도 좋아하지만은 각기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쉑쉑 브랜드를 싱가포르에 런칭을 했습니다. 창이 공항에다 역시 똑같이 이렇게 저희가 오픈을 했고 국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좀 테리토리 그런 사업권을 수주받아가지고 잘 하게 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5개 국가 다 직진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든가 조인트 벤처는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안 한 게 일단 우리가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지 그 사례를 조인트 벤처로 이렇게 좀 파트너를 찾든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하든 그게 올바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5개 국가 다 직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틀립니다. 중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진출을 하되 공장을 아예 상해 그리고 북경에다 직접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소싱이라든가 로지스틱스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사례입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안정화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짓기보다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 방식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두 양국 간의 차이를 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입니다. 중국은 베이커리 제품이 들어갈 때 관세율이 25%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도 미국에 갔을 때 수출을 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됐고 또 저희 헤드쿼터 차원에서는 직접 모든 걸 다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현지에서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도움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을까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 가깝기 때문에 관세율은 그렇게 좀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 수출을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프랑스는 현지에서 100% 조달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조기사들, 인테리어 이런 모든 것들을 프랑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프랑스는 빵이 일종의 사업권입니다. 내가 오픈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할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빵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저희 점포로 브랜드 리뉴얼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시작점은 다 똑같았는데 15년이 경과되면서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더 주재원 중심으로 주재원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주재원이 많이 나가 있고 직접은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고 있고 책임 리더들이 웬만하면 주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CEO 그다음에 그쪽에 슈퍼바이저까지 다 현지인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 저희 주재원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또 현지인이 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들을 국가의 속성에 맞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외 파리바게뜨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간략히 제가 좀 이렇게 소개자를 만들었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내는 직영점 저희 파리바게뜨만 놓고 보면 3,400개가 있습니다. 국내 매장이. 그 중에서 직영점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맹에 해당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직진출을 했고 현재까지 JV와 MF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 단계에 있어가지고 올해에 계약이 한 3건 정도가 아마 성사가 될 것 같아요.
JV로 한 군데, MF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동남아 쪽하고 미드리스트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은 가맹 사업을 중국과 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현재 가맹점입니다.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가 가맹점이고요. 그리고 그 중국과 그 미국과 국내 가맹점 스타일이 조금씩 틀립니다. 국내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맹점이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가맹점들이 꽤 있습니다. 즉 법인 가맹점이라 하면 회사가 법인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에어리얼 디벨로퍼 그 그런 계약을 해놓고 그 디벨로퍼가 해당 지역 내에 뭐 5년 내에 20개를 오픈하겠다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SKU 제품의 종류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SKU는 500개에서 한 600개 정도의 이제 SK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사업장은 국내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일단 그 해외에 계신 제조기사의 숙련도가 우리 국내하고는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국내 제조기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SKU가 훨씬 많고 손재주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SKU를 많이 가져가는 게 가능한데 그게 또 파리바게뜨 때 굉장히 큰 장점인데 해외에서는 200개에서 한 400개 정도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사람 수도 SKU는 저렇게 그 국내가 훨씬 많아도 국내는 제조기사분들이 보통 한 2분 내지 3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 이런 쪽 같은 데는 뭐 10분도 넘게 들어가 있고요. 미주 같은 데는 또 주방도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매출 사이즈도 큽니다. 한 20명까지 가까이도 이렇게 좀 있을 정도로 그 좀 규모라든가 점포의 규모라든가 SKU 운영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요. 가격을 국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은 저희가 그 가격 최근에 조사합니다. 한 105 정도가 됩니다. 105. 그 처음에 중국에 진출할 때 가격대 설정한 거는 13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워낙 이제 안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현재는 국내가 100인데 중국이 105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은 반면에 175입니다. 미국은 그 프랜차이즈 업계의 속성이 매년 가격을 그 GDP 성장률만큼은 올립니다. 2%, 3%씩 꾸준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국내는 안 올리고 계속 있었고 해외는 매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미국은 175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싱가포르는 130, 베트남은 79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싱가포르에서는 전부 아까 밀가루서부터 처음서부터 만들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투입됩니다. 또 반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비싸게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매출 측면에서도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진열 방식도 그 법규가 틀리기 때문에 식품안전 법규가 국가별로 틀리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내는 파리바게뜨 점포 가시게 되면은 제품이 노출돼 있습니다. 점포 한가운데 이렇게 저희 빵 매대가 있고, 그 빵에 그 포장이 안 돼 있고, 바로 점포에서 이제 갓 구운 그런 빵들이 이렇게 맛있게 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 동일합니다. 다 위에 커버가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 밀폐된 그런 유리 쇼케이스 안에 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요. 국내는 또 셀프 피킹입니다. 그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좀 집어가는 방식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얘 주세요, 쟤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차이인데, 매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기복이 있습니다. 빵을 가운데 이렇게 좀 고객이 스스로 집게 하면은 더 많이 올려놓습니다. 선반에다가. 그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게 되면은 주문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이름을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한 2-3개 주문하다가 됐어요 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차이지만은 저희가 해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매대 위치가 그 매출에 영향을 이 정도 주는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뉴도 차이가 꽤 많습니다. 국내는 뭐 빵, 케이크, 그 다음에 샌드위치, 디저트, 그 다음에 음료, 커피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되는 반면에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그 샐러드 코너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샐러드 바라고 하죠. 저희 쉬운 말로. 그래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단가가 또 셉니다. 기본 단가가 $15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 $15, 그 다음에 프로틴 추가하게 되면 또 $1, $2씩 더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아마도 싱가포르이 뭐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그 주문하는 방식에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내 아주 신기하게도 국내 파리바게뜨나 해외 그 파리바게뜨나 아주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흔히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어떤 황금률 같은 것들인데요. 임차료,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하루 매출액에 하루 매출 곱하기 3일치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즉,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을 판다라면은 임차료는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공식은 국내나 해외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점포 같은 경우에는 한 5일치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그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되겠죠, 그죠? 매출액의 15% 이내로 인건비가 관리돼야지 그래도 BEP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네, 원재료는 저희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SBC는 최소 10일치를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15일치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업의 그런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례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한 3일치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는 정도가 아마 점포 비즈니스 모델의 아마 최적 포인트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시작점 임차료잖아요. 그죠? 3일치라고는 했는데, 포션은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한 번 계약하게 되면은 최소 5년, 그 다음에 길게는 10년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매년 임차료 계약할 때는 테넌트한테 많게는 5%까지 매년 올리는 구조로 이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 첫 번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상 매출액, 그 다음에 BEP 적중률 이런 것들을 KPI로 이렇게 해서 점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적중률이 95% 이상 갑니다. 95%가 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대부분 초과합니다. 100 플러스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저희 못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95%가 나오는 거고, 폐점률 같은 경우는 국내 1% 미만입니다. 그리고 monthly ROI라고 그러죠. 곱하기 11을 하면은 3.0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3.0 곱하기 11 하게 되면은 36%잖아요, ROI가. 그러면은 최소 2년 한 반만 하게 되면은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3.0을 타겟으로 이렇게 좀 합니다.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는 점포 개발을 이렇게 한 33년간 이렇게 해봤고, 또 수많은 점포를 6,400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점포를 좀 많이 오픈해봤겠습니까, 그죠? 그때만 거의 이 축적의 시간에 그런 경험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번지수만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예상 매출 정확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확한데 해외는 그렇지 않더이다. 저희 실패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해외 가서 학습 비용이라 그러죠, 그죠? 소위 말하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점포가 싼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매출이 안 됩니다. 트래픽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비싼 가격을 지불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가 현재 420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점포 개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거짓말 못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맥도날드가 우리는 부동산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신흥 개발 국가에 들어갔을 때 부동산을 임차를 할 것인가, 혹은 이제 내 것으로 소유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희가 내린 최근의 결론은 소유하자였습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처음서부터 소유하는 전략을 썼다라면은 지금 수익이 아마 엄청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저희가 아까 2004년도에 들어갔다고, 이제 5년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좀 있다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이런 사태가 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그때 점포를 저희가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2009년도, 2010년도, 2013년도까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컨대 그때 점포를 샀었으면 지금 비즈니스가 훨씬 더 탄탄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그런 회사에 대해서 현재 좀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고 컨설팅도 몇 차례 받았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부동산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 또 주력 업종도 아니고
겁이 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긴 해야겠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시장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 결론은 그나마 저희가 15년 하면서 실패율을 조금은 줄였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열심히 해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고 예,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저희 또 업은 그 부동산 물건 못지않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매일 365일 동안 이렇게 빵을 매일 구워야 되고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기본에 진짜 충실해야 됩니다. 제품의 품질, 고객 대응,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저희가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개발에 이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예, 그런 것들이 좀 해외 사업하는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인당 그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 뭐 국내에는 뭐 매일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서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은 해외 사업장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예, 뭐 그 동부 뉴욕 같은 경우 시차도 안 맞고 뭐 그쪽에 출근하면 저희 퇴근해야 되고 잘 안 맞습니다. 매월 리포팅을 이렇게 해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저희 업종에서만 본다면은 최저임금이 저희가 15년도 그다음에 그 19년도 이렇게 대비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늘었습니다. 예, 오죽하면 그 미국에 있는 CEO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30년 동안 이 F&B 사업을 했는데 최근 3년간 65% 정도의 이렇게 인건비가 오를 정도로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인당 생산성에 맞춰서 TO를 관리하고 더 생산성을 높이게끔 독려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 예, 그리고 또 세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가세 10%지만은 국가마다 그 세금 구조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구조와 인건비 구조, 임차료 그걸 가지고 가격 설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꽤 잘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뭐 국내에 똑같겠지만은 해외 요일 지수, 날씨 지수, 휴무 지수 다 저희한테는 새로 왔습니다. 뭐 해당 국가의 국경일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국가의 그 월별 시즈널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날씨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뭐 하루하루 그때그때 임팩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진출해서 많이 들여다봤던 데이터는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해당 국가에 가서 기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저희가 매출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고객의 VOC는 뭐 국내나 해외나 굉장히 더 중요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그 매일매일 VOC를 다 이렇게 받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그 해당 과제별로 해가지고 국가별로 법인장한테 바로 그 보내가지고 해당 과제별로 조치하고 개선 결과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또 개중에 좀 많이 그 반복되는 그런 VOC 같은 경우에는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예, 해외 사업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어렵고 뭐 시장이 틀려서 어렵고 문화가 틀려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전문가의 사람에 관련된 이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S급 인재를 보내라, A급 인재를 보내라. 뭐 저희도 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S급, A급 인재가 현지 가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 보니까요. 언어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사업을 잘하겠지. 결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예. 뭐 언어를 그래서 못하는 S급 인재도 보내봤습니다. 더 못합니다. 예. 그래서 통역을 붙이면 되겠지. 통역이 우리 업을 모르니까 전달을 못하고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세월을, 허송 세월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 그 회사가 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풋을 했는데 그 리소스를 갖다가 해당 국가에 맞게 사업을 펼쳐나갈 그런 전문가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저희도 주재원 교육하게 되면은 뭐 하루 정도의 뭐 현지 문화 이해 과정과 뭐 한 6개월 정도의 어학 과정, 뭐 이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요즘이야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덕분에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나가서 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주재원들이 나가서 200%, 300% 이상의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국내에서 그만큼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현재 아까 5개 국가에 나가 있는 주재원 수가 80명입니다. 80명이 나가 있고, 현재 국내에서 주재원 후보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해외 지원팀 하나만 있었지만은, 현재는 미주 유럽 지원실, 중국 사업 지원실, 동남아 사업 지원실, 이렇게 이제 3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좀 더 조직화시키고 매트릭스화 시켜놨고요. 물론 이제 남들 다 하듯이 출장 진짜 많이 갑니다. 출장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화상회의, 아예 전용선을 다 깔았습니다, 국가별로. 인터넷망이 자꾸만 끊어져가지고, 한 2010년도 그때 초기에 아예 그냥 광메가를 해가지고 다 깔아놔서 지금 이제 끊김없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이제 경영 아카데미 혹은 경영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전체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사업은 내게 아니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 주재원들만의 퍼포먼스인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기능별로 담당 임원들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커미티를 지금 운영을 해서 이것이 당신의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운영을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품질입니다, 품질. 먹는 거다 보니까 혀가 아무리 간사해도 한 번 먹었을 때 좀 맛이 없다라면 2번째는 오더라도 3번째는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별로 이렇게 품질 지표를 매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비해서 어느 국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떨어진다라면은 R&D원들을 바로 투입시켜서 레벨업 시킬 수 있게끔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고요. 식품 사업은 품질과 맛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국내 식품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데 더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바로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거기는 한 번 걸리면은 그냥 사업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심사 인증 같은 것들 하고, 거기 식품안전 쪽에는 뭐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같은 것도 안 통합니다. 걸리면 끝입니다, 그냥. 동남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덜 했었는데 최근에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동남아라고 좀 덜 하겠지라는 좀 생각은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 이슈도 저희 같은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파리스라는 지명과 그다음에 바게트라는 보통 명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표권 등록하기가 되게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해도 좀 어려웠었고 상표권 분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국가 진출할 때마다 이게 등록하는 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결국은 해내긴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해냈는데 과정을 쳐다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프랑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등록을 하고 나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변론 같은 거 일을 제기할 때 우리 프랑스에서도 등록이 돼 있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래도 되는 국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상표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업종뿐만이 아니라 타 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저희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가서 더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왜 와서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낌없이 해외 국가에서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교실, 뭐 저희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스폰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또 해당 국가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사소한 거지만 놓치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 나중에 힘들었을 때 외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루 이틀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외 사업 경험을 해보니까 국내와 마찬가지로 투자한 만큼 리턴이 돌아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해외 사업장에. 그래서 현재 5천억의 매출을 이렇게 거두고 있고, 점포수로 따지게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좀 가져갈 것 같은데, 국내에서 파리바게트로 5천억을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15년입니다. 그때 점포수는 한 1,5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 차이는 아마 이제 그 점포수에서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5천억이라는 숫자, 15년이라는 숫자는 동일한데, 해외는 직영점 중심으로 볼륨이 또 큽니다. 워낙 점포당 그 볼륨이. 예,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1,500개로 5천억을 할 때 해외에서는 500개만으로도 현재 5천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예, 점포를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제품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 글로벌 넘버원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잘 나오고 ROI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신 것들 중에 동남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방점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스트럭처를 세 가지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쪽의 지주,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쪽 지주, 그 다음에 하나는 동남아 지주입니다. 동남아 지주는 진짜 동남아시아 플러스 미드리스트까지 커버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지주가,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 총괄하고, 그 다음에 미국 지주가 북미, 남미를 이렇게 커버하는 구조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에도 지금 지주사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원료의 소싱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공장 새로 신축하는 거라든가, 우리 점포 사업, 브랜드 빌딩 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사각편대로 이렇게 사업을 좀 펼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파리 바게뜨만 이렇게 좀 해왔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쉑쉑도 이번에 좀 싱가포르에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커피앤웍스라는 커피 전문 브랜드 또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도 싱가포르에 이제 런칭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들도 지금 하나하나 좀 가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베트남하고 싱가포르에만 지금 진출해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3개 정도가 추가 계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포들이, 국가들이 동남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 동남아의 2개 국가 이렇게 하고 있고, 생산 거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희한테 봤을 때는. 국내에서 모든 거를 다 수출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거점 측면에서는 프랑스에 지금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 북경에다 지난해 이제 공장을 졌는데 상해 쪽에도 지금 공장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그런 사이에다가 할랄 인증이 가능한 그런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15년간 짧은 경험이었지만은, 예,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5년 좀 더 고생하라고, 앞으로 한 10년 후, 맥시멈 한 15년 후에는 세계 좀 큰 국가에 이렇게 좀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웬만큼 파리바게뜨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직진출 중심으로 좀 했는데, 국가의 속성에 맞게 JV라든가 그다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에 좀 저희가 속도를 좀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